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울 종로와 동대문 등 집값이 급등하는 4개 구를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서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드루킹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정치권의 편향적인 비난은 유감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전에서 충격에 노메달에 그쳤던 여자 양궁이 단체전에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장혜진과 강채영, 이은경으로 구성된 여자 양궁 대표팀은 대만을 5대3으로 꺾고 단체전 6연패에 성공했습니다. 호남과 충청 지역에 평균 200mm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간당 50mm의 물폭탄을 맞은 광주는 차들이 물에 잠기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등 도심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 종로와 동작구 등 4곳을 규제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투기 지역으로 묶고 경기 광명과 하남시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계속 시장에 과열되면 또 대책을 내놓겠다고요. 먼저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를 두세 달 앞둔 서울 흑석동의 한 아파트. 인접한 용산 여의도 개발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리며 한 달 만에 2억 원이 뛰었습니다. 매물이 나오는 거는 15억 이상 다 나옵니다. 한강뷰가 파노라마처럼 나오면 17억. 이 아파트가 속한 동작구의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은 0.56%. 삼중 규제의 마지막 단계인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겁니다. 정부는 기존 11개 구의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했습니다. 투기지역이 되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인당에서 가구당 한 건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 광명과 하남은 투기 과열지구로 구리와 안양, 동안, 수원, 광교 신도시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융 세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보완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해 30만 가구 이상을 더 공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의 집값은 그럼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서울이 다 들썩이는데 이 4곳 갖고 될 듯 싶으냐? 아니, 오히려 이곳들이 돈이 되는 곳이라는 인식만 키워준다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투기 지역 추가 지정 소식에도 공인중개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규제를 받게 되더라도 집값이 내리거나 매물이 늘어날 기미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전한 부동산이다 이거예요. 물론 충격으로 약간 주긴 하겠죠. 심리적인 거고 이것도 수그러들면 또 해요. 이번엔 지난 한 달간 1억 원이 넘게 올랐지만 규제를 비켜간 서울 은평구 일대를 찾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걱정보다 오히려 반사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투자할 생각을 좀 더 하긴 하겠죠? 빠졌으니까. 전문가들은 파리 대책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 엄포성 정책이 시장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고 서울 전역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투자 수요가 언제든 규제가 없는 곳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전국을 다 규제 지역으로 묶지 않고서는 실제로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규제를 좀 풀면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는 상태에서 서울 집값이 언젠가는 오른다는 시장의 인식을 바꾸려면 보다 공격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어제 개발 보류 통지를 받은 용산과 여의도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개발이 될 테니 미리 사놓겠다는 거죠. 때문에 매물은 없는데 매수 문의는 더 많아져 매물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값이 내릴 리가 없겠죠. 김지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한다는 카드에도 과열된 용산 부동산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전평수가. 지금 24평 하나 있어요. 돌연 개발 보류 통지를 받은 여의도 역시 호가가 더 오르는 등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 이 단지의 한 아파트는 한 달 새 매매가가 2억 원 넘게 오른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지금도 가격은 내릴 기미가 없습니다. 영향 없죠, 뭐. 지금 하나 있는데 14억이요. 12억 선 정도에서는 물건들이 전혀 지금 없어서요. 서울시가 언젠간 다시 개발할 것이란 기대감에 서울 전체 집값도 오르고 있어 당장 물건을 던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개발 계획이 취소된 것이 아닌 보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심리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번 개발 계획 보류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과열된 시장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금 보신 부동산 정책도 그렇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국민을 상대로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거냐며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통계청장을 갈아치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거들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3대 정책 기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최근에 고용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이틀 새 나온 청와대의 정면 돌파에 야권은 발끈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무대뽀로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입니다만 이 무대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정부 이렇게 하려고 과연 집권을 했나 정말로.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자 아집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려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야권은 소득주도 정책을 폐기하라고까지 몰아세우는 분위기여서 청와대와 야권의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그 누구보다 실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직원 수를 줄였는데도 소득이 더 줄었다면서요. 장설미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38년 경력의 미용사는 올해처럼 힘든 적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최저임금 부담에 직원은 8명에서 3명으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손님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써야지 손님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좀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긴 이화여대 앞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화여대 인근에 있는 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서만 상가 3개에 연달아 임대문의 연락처가 내걸렸습니다. 근근히 버텨왔던 상인들은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내년에 낫겠지 하고 맨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내년이라고 기대감은 없어요. 아예 지금은. 결국 을과 을의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도 걱정합니다. 서민들이 알바도 쓰는 거잖아요. 최대한 줄이고 본인이 뛰겠다는 거지 지금들.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자영업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멀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직접 불안 잠재우기에 나선 겁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필요성을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없다며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 지 불과 2주 만입니다.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차 진화 이후에도 기금 고갈로 노후의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이번에는 국가 책임을 더 강조한 겁니다.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는 노후 소득 강화라는 점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정부 주도의 지급보장 명문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또 다른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한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지난 정부 때도 국가 채무 증가를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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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공개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빠져있자 국민 불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반대하는 쪽은 미래의 부담을 떠넘기거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 채무 부담을 지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정부 때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 보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회계상으로 국가 부채로 계상하는 나라 없어요. 과도한 걱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자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세대 간 계층 간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 중요하게 운영된 국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어떤 식으로 명문화할지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남북 관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열기로 했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이 미뤄질 수 있다고 청와대가 인정을 했거든요. 불과 닷새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는데 말이죠.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며칠 후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은 9월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지적에 대해 너무 협소한 문제, 미국과의 문제가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이 불과 며칠 만에 바뀐 겁니다. 이처럼 북미 비핵화 협상이 막힐 때마다 한미 관계와 남북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건데 청와대는 두 가지 모두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의용 안보실장은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해외에 나갈 때도 통화하는 등 수시로 연락한다며 한미 공조를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남북이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합의는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교착 상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그 역할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하지만 북측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남한이 동네 북이 된 걸까요? 우리를 향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욱 심각하게 번져가는 중미 관계란 제목의 북한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통신기업 관련 업체들에 대한 통제 법안에 서명했고 이에 중국 외교부가 반발한 내용까지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미중 간 관세 부과 조치로 가뜩이나 팽팽한 미중 관계가 더 대립 관계로 넘어갔다는 평가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북측은 기사나 논평을 통해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선전 매체를 통해 미국에 대한 비판은 이어갔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미국의 내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거론하며 미국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또 이제 종전선언 다음 카드는 빨리 제재 해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긴박감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북한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행 실천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수장이 된 이해찬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물론 처음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협치와 통합을 위한 첫걸음인 거죠. 김수영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처음으로 참배하며 통합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분단 시대를 마감을 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에게도 이해를 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 대표들을 예방한 자리에선 협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선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와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일했던 인연을 회상하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계실 때 이제 저희 당정청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뭐. 그래서 그때는 당정청 회의지만 아마 이제 대표님 맡으셨으니까 이제 여야 간의 대화도 더 돼야 되겠죠. 당 내부적으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던 20년 집권 플랜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강한 민주당을 앞세운 이해찬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청와대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당정청 전원협의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국회에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도마에 올랐는데 최 후보자는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강간죄의 위력, 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게 되는 우선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여당의 지원 속에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형제 폐지가 그러한 흉악 범죄 이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국가도 그것을 기본적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반면 야당은 2012년 문재인 후보의 시민 멘토단으로 활동한 전력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상 특정 정당의 편향적인 최초의 인권위원장 후보자다. 또 성소수자를 지나치게 옹호하며 동성애를 조장해온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 씨와 함께 댓글 여론 조작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을 전후해 활동량이 급등했던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하에 드루킹 일당이 댓글 여론 조작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드루킹 측은 2016년 말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에 9,900만 차례나 공감과 비공감 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8천만 건은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됐던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조작돼 김 지사 혐의에 담겼습니다. 2016년 11월 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을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대선을 전후해 활동량이 급등한 점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이 이끈 경인선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진은 찍었으나 불법 관련성은 없었고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30억 원 규모의 자금에도 불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백원우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 인계합니다. 특검이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공모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양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은 수사 기간 내내 여야 정치권의 비난에 시달렸죠. 결국 허익범 특별검사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쾌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인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됐다는 의혹 때문에 수사팀은 출범부터 여야 정치권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수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종일관 특검을 압박했고 드루킹 사건은 애초부터 특검 사안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당의 자아도취적인 망상에 혈세와 시간만 헛되이 낭비된 것입니다. 특검이 수사 연장을 포기하자 야당은 권력의 눈치를 본 용두사미 특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특검 연장 신청을 국민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허익범 특검이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소임이라는. 수사 도중 발생한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대해 정의당은 본질에 벗어난 곁가지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표적 수사를 했습니다. 결국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된 수사는 비극적인 결과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익범 특별검사는 정치권의 압력이 없었다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 3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죠. 법인카드의 절반 이상을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포럼 올해의 여성 사무국장 집 근처에서 쓴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가 지금 유부남이라면 의혹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가. 함승희 전 강원랜드 사장이 이 부근에서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사용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함 전 사장은 2014년 취임 후 3년간 법인카드를 600여 차례 사용했는데 방배동 설해마을에서 300여 차례 이상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함 전 사장이 2008년에 만든 싱크탱크 포럼 올해의 손 사무국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빵집과 슈퍼마켓, 식료품점에서도 법인카드가 사용돼 법인카드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포럼 올해 손 사무국장이
함 전 사장이 재직 중에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동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함 전 사장은 포럼 올해 인사들과 만날 땐 포럼 측의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손 씨와 해외 출장 때마다 함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팀은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함 전 사장의 휴대전화는 수신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대기업 회장의 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죠. 이번에는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윤 회장은 창업주의 아들로 이른바 재벌 2세인데 사태가 커지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우루사로 잘 알려진 대웅제약 본사입니다. 창업주 윤영한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로 지난 2014년 이 회사 회장에 오른 윤재승 회장의 소문만 무성하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이 공개됐습니다. 정신병 이거? 야 왜 그렇게 일래 야? 이거 되고 안 되고 원래 네가 야? 왜 일 되는 방법을 안 찾고 변경 빈명만 하려고 그래? 너 X는 말이야 아무나 뽑아서 그래. 윤 회장이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6년 동안이나 했던 만큼 법을 잘 알 거로 생각한 직원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욕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인터넷에선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폭언과 욕설 파문에 휩싸인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출근을 한 번 하루 못 봤으니까. 대웅제약은 당분간 전문 경영인 체제로 회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출석하지 못했다는데 재판부는 이게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긴 그의 회고록엔 다행스럽게도 오래된 일들이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있다고 적혀 있으니까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출석에 대비해 가장 큰 법정을 잡아놨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재판을 10월로 연기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전후 알츠하이머를 앓았다고 하는데 지난해 4월 회고록을 출간한 것은 모순이라며 지병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전 대통령 측은 증상이 나빠지기 전부터 출간을 준비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5.18 단체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정말 한층 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재판부와 그리고 광주 5.18 우리 시민들에게 또다시 우롱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기총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구인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소환장을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난 주말 세상을 떠난 미국의 한 정치인을 향해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맥케인. 베트남전 영웅이자 두 차례 대선에 도전하기도 했던 존경받는 육선의 공화당 정치인입니다.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긴 친한파 의원으로도 우리에겐 익숙한 인물이죠. 또 품격과 소신의 아이콘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967년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한 베트남전에서 그가 전쟁 포로가 됐을 때입니다. 조부와 부친이 모두 해군 제독인 점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베트남 측이 그의 조기 석방을 제안했었죠. 하지만 그가 한 말은 먼저 붙잡힌 포로들이 석방된 뒤에 나도 나가겠다였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진정한 영웅이었던 거죠. 정계에 입문한 뒤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방이 일상적인 선거판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맞붙었을 때입니다. 아랍인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까 두렵다고 한 지지자가 말하자 맥케인은 오바마는 훌륭한 미국의 시민이라며 정색을 하며 옹호했습니다. 자기의 적인데도 말이죠. 뇌종양 수술로 상처가 아물기도 전이었던 지난해 7월에도 맥케인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의회를 찾았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동료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던 그는 당시 공화당의 당론이었던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마지막까지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때론 당파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으니까요. 정치에는 겸손과 존중이 필요하다. 석 달 전 출간한 회고록에서 맥케인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먼 바다 건너 우리에게까지 이 메시지가 큰 울림을 주는 까닭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한 번쯤은 그의 말을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호남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광주는 시간당 5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이 물바다가 됐고 전북도 평균 200mm라는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차량 통행이 잦은 백운광장입니다. 고가도로 밑은 흙탕물이 흐르는 강으로 변했습니다. 광주의 중심가인 금남로도, 대학 캠퍼스도, 주택가도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시간당 50mm의 물폭탄에 불과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차단기 이거 처음 봤어. 물이 빠진 주택가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냉장고와 가재도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물에 잠긴 차량은 견인차에 이끌려 이동합니다. 1시간 못 되어서도 찾을 것이. 근데 막 계속 나온 게 여기 차더니 여기까지 걸어나오는 여기까지 막 차보더라고요. 전북 지역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곳은 전주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비에 물이 크게 불어났습니다. 전북 지역도 평균 200mm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남원과 장수에서는 국도와 지방도 5곳이 유실됐고 순창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농경지가 매몰됐습니다. 익산에서는 비닐하우스 80개 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사가 될 확률이 100%랍니다. 근데 올 농사는 거의 실패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상청은 호남 지역에 하루 동안 최대 40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과 대전, 대구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마을 자체가 고립된 곳도 있으니 애써 기른 작물이 쓰레기가 돼버린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금산군. 비닐하우스가 빗물에 잠겨 물바다가 됐습니다. 양수기로 물을 빼내보지만 내리는 비에는 역부족입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인삼밭은 아예 초토화됐습니다. 햇볕 뜨면 됐지. 글로 물이 넘어가서 우리 집 물이 솥이 막 떼내려가고 그랬어. 수확을 앞둔 깻잎은 썩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이 너무 많이 잠겨가지고 우리가 1-2시간 안에 배수를 빨리 안 하면은 수확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밤사이 내린 물폭탄에 하천제방 100여 미터가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로 이렇게 도로가 잠겨 건너편 마을 주민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대전 도심 일부는 빗물에 잠겨버렸고 거센 비를 못 이긴 가로수는 아예 불어졌습니다. 대구는 칠성교 아래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일대가 온종일 정체를 빚었습니다.
예,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아우 겁이 나요. 물 보니까 진짜. 이번 주 중반까지 내린다는 비 소식에 주민들의 신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준입니다. 태풍이 가자마자 벌써 장마가 온 걸까요? 비가 계속 온다고 하거든요. 한반도 하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우종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태풍 쏠릭이 지나간 뒤 주말부터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So totally 5 days. The first day I came here, it was rain a little bit. Yesterday was raining time to time. Today is heaviest rain today. 오늘 오후 한반도를 찍은 위성 영상입니다. 긴 구름띠가 마치 장마 전선처럼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북쪽 찬 고기압과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면서 전선이 형성돼 전국에 비를 뿌렸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꼬마 태풍 열대 저압부가 많은 수증기를 밀어넣어 엄청난 양의 비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며칠 동안 전선이 왔다 갔다 하며 계속 비를 뿌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며 매우 강한 불안정을 동반함에 따라 남북의 강수의 폭이 좁고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는 오는 30일까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만 폭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먼저 수습하려고 119 무전을 훔쳐들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전국 소방서의 절반 이상은 아직도 도청이 쉬운 아날로그 무선을 쓰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부산의 한 주택에 들이닥칩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창가에 무전기와 휴대전화가 놓여 있습니다. 장례 지도사인 30대 조모 씨가 24시간 소방 무전을 훔쳐듣던 곳입니다. 119 상황실에서 무전을 보냈더니 실제 지령이 그대로 들립니다. 조 씨 일당은 무전을 듣는 즉시 사고 현장에 구급차를 보내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신 1000여 구를 특정 병원으로 보낸 대가로 15억 원을 챙겼습니다. 장례식장도 한통속이었습니다. 피의자들 대부분이 장례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장 대표도 있고 장례식장 직원. 아날로그 방식을 쓰는 119 무전을 도청하다 적발된 건 부산에서만 벌써 10번째입니다. 전국 18개 시도 가운데 이 디지털 무전기로 전면 교체한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당 8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016만 8천 가구로 통계청이 195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2천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전년보다 1.7% 늘어난 건데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 0.3%보다 높습니다. 인구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가구 수가 늘었다는 뜻이죠. 통계청은 소가족화와 가족 분화를 그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28.6%로 가장 높았고 2인 가구가 26.7%, 3인 가구가 21.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3년 연속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오후 필리핀 세부 소재 프린스코트 호텔, 모텔 2층 복도에서 우리 국민 20대 남성의 권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가슴 등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으며 현지 수사당국은 필리핀인 1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쫓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시즌 4승째를 따냈습니다. 안타도 2개나 치는 원맨쇼를 펼치면서 별명이 왜 몬스터인지 보여줬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연례 행사인 선수들의 주말을 맞아 이름 대신 별명인 몬스터를 새기고 나온 류현진. 1회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2회 불의의 홈런을 맞긴 했지만 연속 삼진으로 마무리 지었고 3회 3루타와 적시타로 추가점을 내준 뒤에도 삼진 2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팀 타선이 맥을 못 추자 공격에서도 직접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3회 첫 타석에서 깨끗한 우익수 앞 안타. 그래도 응답이 없자 다음 타석에서 또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결국 터너의 2타점 2루타가 터져 동점이 됐고 마차도가 역전 2점 홈런을 터뜨려 류현진에게 승리 요건을 안겼습니다. 류현진은 6회에도 2타자를 더 잡고 임무를 마쳤고 경기 후반 점수차가 더 벌어지면서 시즌 4승째를 거뒀습니다. 투수가 일단 투구에만 집중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허벅지 부상에서 돌아와 3경기 모두 3실점 이하로 막은 류현진은 선발 투수 입지를 더 탄탄히 굳혔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마치 장마철처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영남은 400mm가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는데요.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리며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지리산 부근에 120mm 이상,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 최고 80, 수도권과 강원, 남해안에는 최고 60mm입니다. 이번 강수의 문제는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라는 점인데요. 강한 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잘 알아두셔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서는 강한 빗줄기가 집중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서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시간당 40mm 안팎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중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에는 간간히 소나기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한낮 기온은 24도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비구름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뿌릴 전망입니다. 게릴라성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